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영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류가 남겨놓은 역사책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역사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책, 그리고 그 사기를 남긴 그 위대한 인간, 한 인간,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책이 단순하게 역사책으로만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아마 조만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아마 1세기 이상은 중국의 세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이 이 역사책을 국가 전략 내지 국가 정책에 활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역사책이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역사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지금 왜 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아마 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왜 사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사기라는 역사책, 그 다음에 사기를 남긴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 그리고 이 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한테, 또 향후 중국이 이 사기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재가공해서 자국의, 우리가 중화주의라고 얘기하죠, 그죠? 중국 역사의 위대함, 중국 사람들의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는 역사책 사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첫 시간, 지금 왜 사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는요,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목차를 짜서 말씀을 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위상입니다. 중국의 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고,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전체 총 무역 규모의 28%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4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1,000원의 이익을 남기면 그 가운데 600원이 중국에게서 남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거의 모든 중심에 중국이 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특히나 우리는 지금 수출 품목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자동차, 이런 비싼 고가품이죠. 그죠? 사실은 이 고가품은 며칠 없어도, 또 심하게 얘기하면 몇 달 없어도,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예 없어도 괜찮은 물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다 먹고 쓰고 의식주하고 해결되어 있는 필수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파는 무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올해부터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중국의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 그 시점이 지금 정말 초식에 째깍째깍 그리듯이 지금 아주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강하게 와 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중국의 존재감, 그리고 중국이 현재 전 세계 경제 규모에도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라는 문제, 여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마천의 사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먼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사마천 사기하고 중국의 위상하고 관계 있다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력 얘기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그죠? 경제력이 커지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지면은 또 풍족해지면 그 다음에 뭘 찾습니까? 문화를 찾습니다. 그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연극을 보러 가거나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감상을 하러 가거나 문화를 즐기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돈 말고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문화력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인류 역사상 4대 문명이 발생한 곳 가운데에서 4대 문명 잘 아시다시피 저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개 4대 문명 가운데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유일한 문명입니다. 나머지 3개 문명들의 주인공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재. 한족만, 중국 민족만 황하 문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축적된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경제력하고 만났을 때 어떤 큰 파급 효과를 내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두 번째 관심도. 왜?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이나 해방 이후에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을 때 또 국경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경계선을 접하게 되는 아주 제일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력 가운데서 경제력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당연히 문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말의 단어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는 다시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나 역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플러스 군사력까지 강화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게 미칠 파급 영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라는 역사책이 지금으로부터 약 21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은요,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기라는 역사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 3000년을 담보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그리고 3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사입니다. 3000년 통사입니다. 중국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책을 남긴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살고 있던 그 당대까지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책이고 중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역사가가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역사책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역사책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위대한 고전은 어떤 걸 고전이라고 하느냐?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게 아니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다루고 있는 공간이 대단히 넓은 공간을 다루고 있고 또 3000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물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명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100권 가운데 100%로 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죠. 한자 문화권이죠. 처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책을 이제는 몰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읽어야 될 사실은 좀 빨리 읽어두고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과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단히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이 책의 인지도는 높은데 실제로 이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봤거나 또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드문 상황이다. 네 번째는 이 역사책을 남긴 역사학자 사마천이라는 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기의 현재성,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삶 자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뛰어나고 또 얼마나 훌륭하고 또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았던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현실적인 이유, 그죠? 중국의 위상, 중국의 경제력과 그다음에 문화력, 이 현실적인 이유죠. 그죠? 두 번째,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과 특징, 그리고 이 책을 남긴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의 위대성,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사기의 중요성을 점점 더, 그죠? 중요성이 점점 더 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네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볼까 합니다. 중국의 위상은 첫 번째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현실적 존재감이고, 두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라는 건 첫 번째 땅덩어리. 중국 땅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은 되게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분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무 커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땅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물어보면 그것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너무 작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반올림해서 남북한 합쳐서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중국 땅은요,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 땅의 약 10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동서로 5,200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약 5,600km 정도 되는 땅입니다. 동서로 시차가 4시간 납니다. 남북으로 겨울에 기온차가 70도 정도 나는 나라입니다. 저 북쪽은 영하 50도, 남쪽은 영상 20도.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000년이죠. 2000년 12월 달에 상해에서 영상 12도에서 긴팔 하나만 입고, 얇은 긴팔 하나만 입고 기차를 타고요. 38시간, 그것도 장장. 38시간 기차를 타고 장춘이라는 곳에 내렸더니 영하 30도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얼어 있습니다. 장춘. 전부 다. 근데 이 장춘의 택시 기사들은 스노 타이어도 없이 꽝꽝 얼어붙은 그 빙판길을 아주 뭐 날아다니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가져다주는, 자연환경이 가져다주는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넓은가라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제 경험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존재감은 크기다. 전 세계에서 육지 면적으로 세계 3위에 해당되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그죠? 인구죠. 인구 얼마죠? 14억입니다. 14억. 공식적으로 13억을 돌파한 지 꽤 됐고요. 대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인구는 14억입니다. 14억의 인구가 남한 땅의 100배 가까운 넓이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민족 숫자도 56개,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입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런 큰 크기의 존재감, 거기에 두 번째 존재감은 뭐냐 그러면은 역사 문화적 존재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천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물론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신석기 시대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따지면 1만 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이 이 땅에서, 중국 땅에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문화를 축적해왔고 역사를 유지해왔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큰 그 파워입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파워나 군사적인 힘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문화하고 역사의 힘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G2에서 G1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정책을 어떻게 바꿨느냐? 우리는 경제대국이나 군사가 아닌 문화대국으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꿈 좋죠. 야심 좋습니다. 문화대국 되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이 문화대국이 만약에 실현되는 날에는 큰일 날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기 때문에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일 날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큰일 날 수 있는 상대 가운데 하나다. 왜? 수천 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과 우리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왔죠. 역사 갈등이 있죠. 한때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을 큰 나라, 천자의 나라라고 모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대라고 부릅니다. 그죠? 지금도 어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을 섬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불거졌던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4대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큰 나라를 섬겨야만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문제. 근데 이미 우리는 조선시대 때 또 그 이전부터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국을 큰 나라로 섬겨왔다는 거죠. 왕이 즉위하면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중국 황제한테. 이게 사대주의의 실체였습니다. 향후 중국이 또 한 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되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문화대국으로서 행세하려고 했을 때 가장 치이게 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준비와 대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알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의 와중에 뭐가 있냐? 제가 평생 연구해온 사마천의 사기란 역사책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위상 문제는 미국에 몰락하고 상대성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9.11에 의해 가지고 본토가 공격을 당하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미국이 계속해서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어울려지면서 미국의 몰락이 바야흐로 시작됐죠.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미국의 몰락 시간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몰락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존재감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두 강대국이 천하에서 제일 센 두 세력이 싸우다가 한쪽이 점점 힘이 빠지게 되면 이 한쪽이 커버릴 수밖에 없죠. 그죠? 이 두 세력이 평평하게 맞서 있을 때는 균형이 유지가 되지만은 한쪽이 처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일국에 의한 패권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20세기 내내 미국 주도로 패권주의가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전 세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켰고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미국의 정책들,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의 정책들이 이제 파탄을 맞이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부상이 됨으로써 중국은 미국하고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하에서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가 전략은 미국하고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전략을 재수정을 한 겁니다. 또 국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를 앞장 세우겠다고 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의 기본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마천의 사기가 그 뒤에 있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로 가냐 그러면 중화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만약에 압도할 경우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경우에 문화를 앞장세웠던 중국의 국가 전략은 궁극적으로 뭘로 가게 되냐? 중화주의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갔었고요. 조선시대 때 중화주의가 극도로 조선시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 양반들은 멸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화가 망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소중하다 그랬어요. 작은 중국이다 그랬습니다. 아예 조선시대 양반들은 대놓고 청나라를 인정을 안 했어요. 국제정세가 변화가 일어나서 한족의 명나라 정권이 무너지고 만주족, 여진족의 청나라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청나라 정권 인정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는 그런 굴욕을 맛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국제정세에 어둡거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이 안주하고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을
지도층이 잃어버렸을 때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선은 그때 망했습니다. 그러고도 조선의 양반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당쟁이다, 그죠? 세도 정치다 이런 걸 일삼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참혹한 우리 역사를 겪은 과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화주의가 극대화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 한 번 과거를 되짚어보고 뭐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팩트를 가지고 장차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게 역사의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계속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중국의 위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먹고 살기가 이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그 다음에 문화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고급 문화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고급 문화를 누리는데 제공할 수 있는 소스는 뭐냐는, 원천은 뭐냐. 이게 역사책이고 그 다음에 남겨놓은 철학이나 기타 문학 작품들이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세계사적 변화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그 중심에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중국의 문화력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책이 2000년 시공을 초월해서 한 국가의 문화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사기라는 역사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 책이 어떤 책이고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길래 또 중국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이길래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강조를 할까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한 30년 가까이 이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해 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주지도 않죠. 뭐 역사책 하나 가지고 그것도 남의 나라 역사책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다라는 거는 뭐 30년 가까이 한 책만 들여다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한 책만 30년째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그죠? 오죽했으면 한 책을 30년째 들여다보고 있을까? 이 책을 30년 동안 공부해오면서 약 30년 동안 공부해오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뭐냐 그러면 몰라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몰라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한국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미래 그 다음에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장차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에이 뭐 설마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향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4, 5년 사이에 그럴듯하다 네 얘기가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요. 사마천하고 사기에 대한 관심은 학자들을 제외하고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4, 5년 사이에 중국 당국이 사마천과 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마천에 태어난 사마천 고향 섬서성 한성시라는 곳은 잠들어 있는 동네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98년 이내로 제가 사마천 고향을 한 20여 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4, 5년 전까지 말이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사마천 고향 그리고 사마천이 잠들어 계시는 사당하고 무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을 좀 이따가 여러분들 사진으로 아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변화가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 국가 주석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마천 사기를 좋아하나 보죠? 그죠? 맞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지도자들은 대중들한테 연설을 하거나 또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항상 과거를 인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자님의 논어 한 구절을 인용을 하거나 맹자를 인용을 하거나 또는 뭐 시인의 시를 인용하거나
역사책을 인용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하죠. 그죠? 새해 되면은 뭐,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할 때 사자성어를 쓴다든지, 내년 한 해를 예상해서 또 새로운 성어를 쓴다든지, 또는 자기 심경을 대변할 때 마땅한 말이 없을 때는 슬그머니 사자성어를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의미를 또 찾아보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잠시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생기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인식과 또 의식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중국의 고전 한 구절, 그다음에 유명했던 또 권위 있는 인물의 한마디 이런 것들을 인용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인용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뭐 사마천 사기만 집중적으로 인용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논어도 많이 인용하고 다른 것도 많이 인용하는데 사기하고 그럼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드리고자 하는 사기를 알아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먼저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한 4, 5년 전에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전부 다 밭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점이 사당하고 무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관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당하고 무덤 위에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전부 다 밭입니다. 저 오른쪽 위쪽으로 다리가 보이죠. 그죠? 거기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너머에는 황하입니다. 그 황하를 건너가면은 성이 하나 바뀝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라가 국경선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거든요. 남한에 100배 가까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34개 성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되니까 뭐 성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땅덩어리 3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얼마나 커요. 그죠? 저 황하를 넘어가면은 섬서성에서 산서성으로 바뀝니다. 요랬던 밭이요. 3년 전에 이렇게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장을 싹 밀어버리고 이제 광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기 위해서 광장을 만들었냐 그러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사마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광장을 조성을 한 겁니다. 저는 처음 이때 보고는 뭐 저렇게 광장만 만들어 놓고 왜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장 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들이 워낙 많이 밀려오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이거 한 2년 전쯤 됩니다. 이렇게 햇수로 3년 전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저거. 그리고는 사마천 큰 동상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틀을 갖춰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놀랍죠. 예. 이게 사마천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상태고, 저 왼쪽으로는 초대소를 하나, 귀빈들을 모시기 위한 초대소를 하나 짓고 있고,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이 양쪽 주변으로 그 돌로 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황제들, 제왕들을 쭉 전부 다 조각을 해놓은, 멋지게 조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98년 제가 사마천 고향을 처음 방문하고 20여 차례 방문했는데요. 2010년까지, 지금 2014년은 2010년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왜 갑자기 2010년 들어오면서부터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사마천 사기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갑자기 느닷없이 사마천 사기는 2000년 동안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은 거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은요, 중국 역대 왕조들이 돌봐주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권력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마천의 슬픈 삶 자체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왕들, 황제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읽으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를 남긴 사마천의 사당하고 무덤을 돌봐주질 않습니다. 그러던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할까? 왜 변하느냐? 여기가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본 사마천의 사당하고 무덤의 모습입니다. 절벽 위에 저 꼭대기에 이제 사당하고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죠?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도대체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사마천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이 저렇게 급속도로 3, 4년 사이에 변했을까? 몇 년 전에 삼성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인 삼성이 서안에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해서 올해 제1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원래 삼성은 IT 공장을 중경에다가 짓기로 충칭시하고 MOU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MOU 체결을 헌시적처럼 버리고 시안으로 달려가서 공장을 짓고 제1공장을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삼성은 충칭하고 하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시안으로 갔을까? 여기에 중국 정치권 내의 권력의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확정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라이벌로 다투었던, 경쟁했던 인물은 충칭시 시장을 지냈고 아주 막강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보시라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시진핑하고 가장 권력을 다퉜던, 국가주석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인물입니다. 삼성이 판단할 때는 보시라이가 국가주석이 될 거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거지인 충칭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한 거죠. 그래서 MOU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라이가 낙마했죠. 그죠? 그리고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됐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잽싸게 시안으로 가버렸어요. IT 공장을 시안에다 차렸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이요? 시안이라는 얘기죠. 그죠? 정확하게는 시안은 아닙니다. 시안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평이라는 곳입니다. 부평, 우리나라 부평하고 한자는 똑같습니다. 부평이라는 곳이 1시간 반 떨어져 있어요. 중국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나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저희들하고 많이 달라요. 초창기 때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버스 타고 열몇 시간씩 다니면서 하도 지루하고 지겨워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왔어요? 라고 대답하면 4시간. 그죠? 곧 도착해요?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단 말이죠. 워낙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거나 중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중국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된다.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천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 그래 중국 사람 보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못지않게요. 중국은 땅,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콸콸 빨리빨리 해갖고는 해결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온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1시간 반이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옆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부평까지 갈 수는 없어요. 삼성 공장이 이 양반 고향이 아예 부평까지 왜? 물자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의 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기반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는 시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안은 삼서성의 수도다. 역사상 11개의 왕조가 도읍지를 정했던 곳입니다. 시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안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고 또 국가주석인 고향하고도 옆집이고 해서 삼성이 시안에다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1공장이 준공이 된 겁니다. 선택으로 봐서는 현명한 선택이죠. 그죠? 그럼 그게 사마천 고향하고 또 뭔 관계가, 사마천 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진핑 고향에서 1시간 반만 더 가면 사마천 고향입니다. 사마천 고향이
시진핑 고향하고 옆 동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마천 고향 마을에 대한 투자와 사마천 사당과 사마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권력자의 고향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그렇다. 그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느닷없이 권력자의 고향하고 사마천 고향하고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마천 고향에다가 집중적으로 경제가 투입되고 지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마천 고향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뭐 졸속 행정이다, 뭐 특혜다, 막 이런 시비가 붙을 겁니다. 왜? 권력자 고향 옆에다가 새로운 것들, 어마어마한 돈과 새로운 시설들을 투자하거나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일죠.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 그죠?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잖아. 단임이다. 중국도 국가주석의 임기는 기본이 5년입니다. 하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5년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임기는 10년. 지금 이제 2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8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임하는 동안은 사마천 고향과 사마천 사당과 무덤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죠? 또 한 가지는 사마천 제사의 변화입니다. 사마천 제사는 중국 제사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제사에 속합니다. 중국은 3대 제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제사. 첫 번째는 중국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누르황자 황제라고 하는 황제 제사가 가장 큰 제사입니다. 이것도 섬서성입니다. 섬서성 황릉현이라는 곳에 주로 청명절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화교들까지 다 자기 조상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참석을 해서 기부금도 내고 가고 이런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큰 제사는 공자님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은 중국에서 유명한 제사로 3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사마천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사마천에 대한 제사는 2000년 동안 민간에서 지내온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주로 주도해가지고 지내는 제사였어요. 이러던 것이 4년 전에 사마천에 대한 제사가 국가제사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제사로 바뀌고 2년 전부터는 CCTV, 중국의 국영, 여기 KBS 같은 CCTV가 사마천 제사를 녹화 중계합니다.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책을 남긴 역사학자 고향과 그다음에 거기에 사당과 무덤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제사에까지. 그러면은 사마천하고 사기를 중국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밑그림이 여러분들 그려지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의 경제력 제고, 중국의 경제력 크기, 그 다음에 중국이 중화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국가 전략,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마천하고 사기가 가게 될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 또 그렇게 보인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걱정은 뭐냐 그러면 바로 중국이 그와 같은 국가 정책과 전략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기의 현실적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가 8년이나 남은 상황이다. 30년 가까이 사기를 연구한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왜? 제 주가도 8년 동안은 끄떡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적어도 이 책 하나만을 30년 가까이 연구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은 커져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다. 이게 중국 국가 전략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기가 어떤 책이길래, 또 사마천은 어떤 인물이길래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천하고 사기에 관계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시중에 서점에 가셔서 책을
사보셔도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기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년 다루고 있는 중국의 유일무이한 통사다. 전 세계 역사학자들 가운데에서 혼자의 힘으로 3000년 통사를 남긴 사람은 사마천이 유일하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통사가 아니고 역사책 체제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전체 역사서술 체제라는 겁니다. 이 역사서술 체제, 이것이 동양 역사에 2000년 동안 넘게 영향을 미쳐왔고요. 지금까지 한 역사학자가 창안한 역사서술 체제 가운데서는 가장 완벽한 역사서술 체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책의 출발점입니다. 사기가. 중국 역사책, 본격적인 역사책은 다 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뭐든지 first라는 거, the first라는 거는 굉장히 처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여러분들도 최초 뭐 이런 기록 갖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겉모양만 훌륭한 책이 아닙니다. 속 내용은 더 훌륭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정신. 사마천은 단순하게 책을 통해 가지고 참고서만 가지고 역사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역사 현장을 직접 자기 발로 디디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현장 정신이 치열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작용을 강조했습니다. 인간 가운데서도 지배계층,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졌던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하고 사마천의 역사관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이 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역사학의 영원한 고전이 될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학의 교과서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사람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런 훌륭한 그죠? 컨텐츠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같이 결합시켜 본다 그러면은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거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정신 사례입니다. 과학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신이라고 하는 젊은 한나라 때 유명한 명장이 젊은 날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기 싫다고 하니까 건달이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그렇게 치욕을 줍니다. 그래서 한신이 그 건달의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딥니다. 이게 과지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탄생합니다. 그 현장입니다. 옛날에 다리가 있었어요. 사마천이 이런 현장을 직접 자기 발로 가서 디디고 확인하고 자기 역사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한신은 또 젊은 날 빨래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밥을 한 달 가까이 얻어먹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빨래하는 아주머니 무덤인 표모묘라고 하는 무덤이죠. 이런 현장 정신이 충만해 있는 책이 역사책이다. 끝으로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 말씀드립니다. 사마천은 어떤 역사학자예요? 47살 때요. 억울하게 바른말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사마천이. 직언하다가 황제 앞에서. 그러다가 48살 때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까 사마천이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 첫 번째 돈 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돼서, 그리고 50세 때 풀려나서 완성한 책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이런 슬픈 사연, 또 처절한 인간 승리,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역사책이 사기라는 역사책이고, 이 사기가 중국의 위상과 더불어서 점점 더 그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이 사마천하고 사기를 가지고 도대체 국가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드파워 전략으로는 상대를 굴복시키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5,000년 역사, 거기에 황하 문명까지 결합되어 있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하겠다는 그 중심에 사기가 있습니다. 진시황은 뭘로 천하를 통일합니까? 군사력으로, 칼로 통일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칼로 통일한 진시황의 무덤과 그 호위 군단이 소프트 파워로, 그죠? 문화 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주요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